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생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예.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나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사회생활은 참 쉬운 겁니다. 왜요? 그 미안하다고만 잘하면 돼요. 사과할 때 그냥 아유 미안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우리 그게 민족이. 진짜 미안합니다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게 뭐 어렵다고. 그게 진짜 제가 어려운 가만히 거예요. 보면 야 저건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데 싶은 많은 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익숙치 않고 이제 안 기자처럼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 네. 사과했다는 그 자체로 점수를 한 90점쯤 먹고 들어가니까 이거 뭐 어디 가도 천하무적인 거예요. 90점 먹고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사과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제가 혼자서만- 모든 일에 대해서 혼자서만 반성하지 사과는 잘 안 하시잖아요. 예, 뭐 말이 나왔으니까 네. 지금까지 언더스탠딩을 많이 보시면서 저 2% 때문에 마음 상했던 많은 분들, 예. 네,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 거봐. 나 참. 아닙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네, 잘못했고요. 예. 네, 앞으로도 뭐 사과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겠지만 예. 사과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 그럼요. 그때 즉시 요만큼 잘못했을 때 이만큼 사과하는 그런 2%가 되겠습니다. 네. 네.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오늘 그 신영증권에서 반성문이라는 걸 한번 야, 제가 그 썼어요. 리포트를 보고 와. 감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리포트는 그냥 저희의 전망이 틀렸습니다라는 사과라서가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것도 신선했습니다만 예. 우리는 이런 걸 했어야 되는구나. 전망이 그렇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망하는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가 뭔가를 간과했다는 걸 알아야 다음번에 전망할 때나 또 다른 전망들을 읽을 때도 이 부분은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아는 건데 예. 우리는 그동안 그게 없이 계속 넘어갔다는 걸 이번에 그 리포트를 보고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리포트를 직접 쓰신 자존감 만땅인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님. 예. 사과는 자존감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가 사과를 잘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맺힌 게 많았어. 사과하면 무너질 것 같아. 다 무너지거든.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그런 네. 거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반성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김학균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바로 모셔보죠. 김학균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성문의 제목이 나의 실수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번 글을 쓰니까 물론 예. 이제 저만 쓴 게 아니고요. 예. 신영증권에서 전망을 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한 19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연차가 5년 이상인 뭐 저희 조직에선 시니어 애널리스트들 10명이 작년에 전망을 했는데 좀 뭔가 실수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읽으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르고 뭐 그 다름에 대해서는 글 쓰는 입장에서는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몇 가지 평가들을 보면 틀려도 너무 틀렸다. 특히 제가 쓴 걸 보고야 그렇게 뭐 먹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정말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애널리스트는 전망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지나가고 나서 이 면죄부를 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면죄부란 표현을 쓴 저널리스트가 2분 계셨는데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뭐 예. 애널리스트가 전망 잘못하는 게 뭐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예. 평가를 받을 뿐이지. 또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죄를 또 누가 사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자들이. 예.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신영증권의 나의 실수에 대한 해석은 올해 시장 굉장히 작년에 어려웠는데 네. 그 어려운 시장에서 잘못 전망한 것을 반성하는 형태, 반성문이라는 해석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기획을 하고 글을 쓴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예. 시장이 어려웠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보단 왜냐하면 장이 올라가도 우린 실수를 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전망의 행위, 투자의 행위 이런 것들은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또 100%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분산 투자를 하자, 나누어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건 저는 다소 거칠게 말하면 확률 게임이라고 봐요. 예. 그 어떤 주식을 사서 손해도 보고 그렇지만 손해를 잘 컨트롤하고 또 잘 또 벌 때 많이 벌고 주식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위대한 투자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의 부를 만든 종목이 10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의 90%가 예.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 카드죠. 그리고 또 코카콜라, 최근에 애플. 예. 그럼 버핏이 10개 종목만 샀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항공주 같은 거 사가지고 본인의 실수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 아닙니다. 다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야구 선수의 타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안타를 쳤다 아웃도 되고 하는데 예. 잘 안 맞을 때 그 양준혁 선수와 같은 위대한 타자도 자기 비디오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예. 잘못됐을까? 예. 예. 그래서 자기의 루틴을 찾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는 실수가 내재가 되어 있어요. 투자자나 예. 조언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나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좀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이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가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예. 좀 비슷하게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망을 잘하기 위해서도 좀 실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뭐 장이 나쁘니까 한 해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글을 썼던 건 아니고요. 뭐 올해 만약에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저희들의 일상적인 리서치 활동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올해 만약에 시장이 강세장이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저희들이 놓친 예상했던 부분은 대로 놓친 100% 부분이 되진 있고. 않을 거라고요. 예, 그렇다 예. 그러면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뭐 만들어 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만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 신영증권 홈페이지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꼭 네, 한번 홈페이지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예. 예. 권합니다. 저는 뭐 그게 사과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략가들이 혹은 이코노미스트들이 혹은 그 업종의 애널리스트가 예. 전망을 할 때 이런 부분이 틀릴 수 있구나. 애널리스트가 이런 생각을 좀 과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전 그동안 몰랐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중국 당국의 그 정책의 혹은 추진력을 너무 믿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틀린 것 같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가 너무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라든가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런 거에서 틀릴 수 있겠구나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럼요. 네. 그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봐주셨다면 뭐 매우 감사하고요. 네. 또 이 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도 뭐 예. 저희야 뭐 100% 감사히 수용 뭐 해야 하는 게 온당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애널리스트 집단이 크게 뭐 신뢰를 받고 있는 집단은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 근데 모든 전망을 하는 예. 일이란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 전망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또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동적이고요. 예. 대체로 비관론자들의 전망이 좀 잘 안 맞는 거는 저는 뭐 투자에 있어서는 너무 비관론에 서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진 못해도 그래도 우리 노력으로 세상은 조금씩 좋아지니까 투자도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좀 중요한데 예.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비관론자들은 약간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얘기를 하면 또 세상이 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리액션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뭐 좋다고 봐요. 예. 네. 투자자 스스로도 저는 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버핏이 그 몇 해 전에 주주 서한에서 2020년인가요?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또 항공주를 한번 샀었는데 예. 버핏이 항공주 투자에서 손해를 크게 본 경우도 있고 또 이제 90년대에 항공주 산 거는 뭐 잘 빠져나오고 했는데 본인이
그 항공주 중독자라는 표현을 써요. 나 근데 또 될 몰렸어. 것 사실 될 것 이런 같은데 이런 될 것 얘기예요. 같은데 안 되는 얘기예요. 거군요. 그런 거라 그러면 예. 뭐 그런 위대한 투자자도 본인이 복귀를 하잖아요. 앞으로 항공주를 살 땐 이 사람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지나간 거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과 예. 한번 복귀를 한 거는 또 다른 거니까 전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거기서 배우고 같은 실수 안 하고 뭐 그러더라도 우리는 뭐 저는 끊임없이 뭐 헛스윙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예.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헛스윙에 대해서도 예. 좀 진지해 보자라는 게 또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센터장님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니까 네. 제일 아쉬웠던 게 어떤 거였을까요? 뭘 놓친 게 뭐? 진짜 질문 점잖게 한다. 감사와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도대체 왜 틀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예. 질문을 한 건데. 아니에요, 야, 아니에요. 저는 뭐 이제 대단하다 정말.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당위적인 것들 예. 이를테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런 고부채 상황에서 과연 글로벌 경제가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부채의 문제가 네. 여전히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이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셨다는 거죠. 봤죠. 그리고 또 이진우님과도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좀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네. 금리 올라갔을 때 부작용도 크고 그리고 작년에 경험했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공급 측면에서 비롯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예상을 못했는데 사실 이런 게 뭐 저는 앞으로 우리가 5년이나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더라도 예. 전뭐 세상이 이렇게 뭐 계속 고금리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파장이나 아니면 시장의 역동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이해가 깊지 못했던 것이죠. 아주 길게 고금리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네. 그러나 한 1, 2년간 뭐 짧은지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상 고금리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럼요. 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오버슈팅하고 오버슈팅하고 또 과도하게 또 오버킬이 되기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데요. 저는 뭐 정책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지나고 나니 참 명확한데. 이거는 놓친 거예요 작년에. 파월도 말이 자꾸 바뀌었는데요, 뭘? 그렇지. 본인도 몰랐어. 내가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릴지 우리도 몰랐어. 파월도 우리가 정말 올렸단 말이야 이걸. 이럴 만큼 몰랐을 텐데. 예. 맞아. 그러니까 다들 작년에 그랬던 거죠. 작년 초의 금리 수준과 작년 말 금리 수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그럼요. 작년 누가 그걸 초에는 이해했겠어요. 금리가 작년 2022년 1월 달에 연준 파월의 그 소통이나 이런 걸 보면 연말 금리가 1%였어요. 1%. 6월부터 금리 올리는 거였고. 점도표에 나와 있을 때. 1월엔 점도표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소통을 할 때 12월 점도표가 그랬어요. 0.75에서 1%니까 상당히 이제 한 작년에 금리 한 3번 정도 올리는 게 1월 달에 생각이었고 예. 뭐 이제 금융 시장에서도 사실 뭐 모두가 그런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은 연준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고.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서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 훌륭한 경제학자긴 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한 번 사이클을 마치면 그 다음 사이클을 맞추는 경우는 그런 저는 쪽집게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예. 우리가 10여 년 전에 쪽집게는 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뉴욕대 교수인가요? 루비니 교수가 예. 금융위기 이후로 또 굉장히 아주 비관론의 편에 섰는데 닥터둠. 예, 이제 실제로 세상은 또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늘 실수라는 거는 좀 내재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금리 말씀 해주셨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이 높은 금리가 불가피하지만 좀 지속된다. unusual, 네. extraordinary한 그런 금리라면 네.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전과 같은 예를 들면 뭐 제로에 가까운 그 절대 금리가 가는 그런 세상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저는 1950, 60년대에 그때도 미국의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945년에도 123%였어요. 예. 지금 한 130% 하거든요. 굉장히 큰 시대, 부채가 많았던 시대였는데
미국이 1950, 60년대의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일단 최대한 성장을 끌어올리고 근데 저는 이건 별로 비전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의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이 연율화로 1.2%예요. 예. 2차 대전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좋았던 것도 뭐 다른 스토리가 있다고 보는데 뭐 갑자기 뭐 성장률이 개선이 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빚 갚기 어렵고요. 일단 이자율은 낮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어느 정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예. 그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금리를 가져가면서 결국은 그 부채라고 하는 건 나중에 돈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예.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부채를 낮추는. 그래서 뭐 1950, 60년대는 그 이전에 뭐 심각한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물가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는 논의가 예전에도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3, 4개월 전보다 예.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깃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뭐 전미 경제학회인가요? 여기서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뭐 폴 크루그만이라든가 아니면 IMF에서 예전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했던 그 블랑샤르 같은 사람은 왜 2%냐 좀 올리자라는 주장을 네. 하는데 뭐 예. 어느 레벨이 맞을지는 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적응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3, 4%의 인플레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세상이 큰일 날 거냐? 예. 뭐 적응하고 살면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인플레이션과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금리 이런 것들 우리가 살게 될 모습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작년처럼 7, 8%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가격의 교란이거든요. 예. 지금 지금 뭐 음식점 가보시면은 이게 뭐 감이 없어졌어요. 예, 뭐 28,000원 하던 게 3만 원 되고, 예, 뭐 굉장히 비싼 거 먹을 때 그렇게 먹고요. 8,000원 하던 게 10,000원 되고, 예. 이런 것들은 작년처럼 이렇게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은 가격을 교란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작용이 크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다만 이제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예.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3에서 4%라고 생각하면 딱 거기 맞게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물가를 뭐 2%나 많이 낮춘다 그래야 물가가 거기까지 떨어져서 안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중앙은행가들의 고민은 저는 뭐 시장보다 훨씬 더 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안고 가는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뭐 당연히 그 금리가 좀 더 높아야 그 인플레에 대한 대응은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그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던 건 네. 물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금리도 낮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건 성장의 높이에 따라서 고성장일 때는 금리도 높이고 과열될 수 있으니까 저성장일 때는 금리도 낮춰서 또 성장을 유도하는 건데 중금리나 고금리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면 그럼 성장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성장도 중성장이나 고성장이 되면 에이 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이거 중금리로 가지가 될 텐데 성장은 더 저성장이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예. 뭐 그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게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구조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제 부채입니다. 이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그냥 세계가 일본화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아. 부채가 많고 금리는 최대한 낮게 유지를 하고 또 일본이 지금이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지만 일본은 인플레이션을 만들려고 정말 노력했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가 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오늘자 뭐 보도가 된 걸 보니까 월드뱅크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최근 30년 동안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정말 심각 뭐 30년에 한 3번 어째 오는 굉장히 낮은 성장이니까 올해 경기가 나쁘다는 걱정을 하는 거는 타당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2008년도, 2009년도와 2020년이 최근 30년의 성장이 가장 낮았고 올해가 3번째인데요. 그때 주식이 혹시 어떻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 그 글로벌 경제 종합적인 성적표인 MSCI 세계 지수가 예. 26% 올랐어요. 2020년에 코로나 때 기억이 난 12% 올랐습니다. 예. 위기 때마다 오르는군요. 위기 때마다 올랐어요. 금리를 낮춰서. 낮춰주니까. 낮춰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제 생각에는 주가의 선반영이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선반영한 걸까요? 앞으로 좋아질 경기가 것. 나쁠 거다라는 걸 반영을 했는데요. 네. 뭐 한국을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음. 지금 이제 뭐 기관마다 성장률 전망치는 다르지만 예. 우리 정부 성장률 전망치가 1.6%, 음. 신영증권은 한 1.5%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외국계 뭐 금융기관들은 1% 미만을 하기도 하는데 컨센서스는 대략 뭐 1.5% 내외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올해 1점 몇 % 성장하면 사상 초유입니다. 한국의 성장률에 1위 찍힌 적은 없었어요. 네. 뭐 위기 때는 막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예. 성장률이 1%인 적은 없었고 만약에 올해 성장률이 일자를 찍는다 그러면 그게 1.9가 됐건 아니면 1%가 됐건 우리가 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을 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월드뱅크는 30년 중에 3번이고 예. 우리는 한 60년 중에 5번째니까 예. 굉장히 좀 이제 드문 저성장이에요. 매우 드문 저성장. 그럼 과거의 성장률이 낮았던 때가 올해보다 낮았던 게 이제 4번이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것보다 첫 번째가 1980년입니다. 예. 이때가 이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또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정말 세상이 어수선했던 경제 개발 이후에 최초의 역성장이었어요. 마이너스 1.4%. 처음의 역성장이고요. 그 다음이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98년입니다. 예. 이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5%네요. 와. 가장 성장률이 낮았고, 그거야 뭐 네 어쩔 수가 없고. 부상당한 거고. 그리고 네. 세 번째 역성장이 2020년 마이너스 0.8% 코로나 때고요. 코로나 때. 그리고 아주 찔끔 성장했던 게 2009년 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0.2% 성장이에요. 네. 예. 이게 이제 올해 예상되는 성장보다 낮았던 4번의 케이스입니다. 예. 근데 이때의 주식의 퍼포먼스를 한번 보면요. 예. 1980년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6.9% 올랐어요. 어허. 예, 최초의 역성장일 때. 예. 그리고 1998년도에 5.1% 역성장을 했을 때는 코스피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예. 이때는 49% 올랐어요. 이야. 아니 경제 성장률은 그해 꼬라박거나 굉장히 그냥 부진한데 순환적으로 부진한 게 아니고 예. 뭐 소위 뭐 역대급의 유독 마이너스인데 부진한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통화정책 금리 낮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리고 2009년도에 찔끔 뭐 1% 미만 성장했을 때도 49%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30% 올랐습니다. 야. 그러니까 성장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을 때 이 네. 당시에도 연초쯤에는 올해와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코로나 때만 빼면 그렇겠죠. 올해 경기 아주 예. 뭐 망가질 거다. 근데 주식은 좋았던 게 제 생각엔 확실히 좀 선반영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미리 내렸다? 맞아요. 예, 우리가 80년도에 주가 지수가 뭐 처음 마이너스 성장할 때 6.9% 올랐다고 말씀드린 그 전에 마이너스 14%였어요. 예. 아. 또 98년도에 49% 오르기 전에 마이너스 49%였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0.8%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성장할 때 코스피가 49% 올랐지만 네, 그 직전에 전에. 40%였어요. 마이너스. 그럼 작년에도 우리가 24% 떨어졌잖아요. 예. 우리가 늘 주식은 선행성을 가진다 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20년 이전에 2019년엔 주식이 좋았는데 한 뭐 7% 정도 올랐네요 보니까 코스피가. 근데 이때는 코로나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힘들었던 악재니까 예. 이것이 선반영됐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나쁠 거다라는 건 굉장히 확실성이 높은 예측인 듯 하고요. 다만 자산시장의 모습은 작년보다 뭐 한결 낫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작년 초에 뭐 3천 언저리에서 꽤 플레이를 하던 때와 지금 2,200, 2,300이라 그러면 상당히 레벨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올해는 의외로 경기와는 괜찮을 수 있다. 다르게, 예. 저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선반영이 반영돼서 자산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 금리 지금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금리라는 네. 이렇게까지 높일 수가 있나라는 고금리라는 지금 이렇게 덫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안 풀리고 자산 시장도 안 되는 건데 고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네. 결정적인 그래서 변수라고 뭐 제 볼 수 생각에 있지 올해 않을까요? 시장이 뭐 예전처럼 선반영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금리 측면에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음. 이제 뭐 한 1분기 정도의 마무리를 좀 되는 게 해줘야 전제인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은 뭐 정부도 대출 금리 뭐 예금 금리 많이 은행들이 낮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기준 금리에 연동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은행 그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시장 금리는 뭐 미래를 전망해서 막 그 전망된 시장 금리 최근에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음. 어쨌든 뭐 금리가 예. 뭐 많이 올라갔던 금리가 조정을 받으면서 음. 미국의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작년 4분기에 높을 때가 한 4.4%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3.5%대, 3.6%대 움직이니까 음. 비교하면은 주가는 싸졌고 음흠. 또 금리는 낮아졌으니까 예. 예를 들면 주식이 이거를 반영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또 그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지금 주가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예.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결국 주가는 경기를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거야. 예. 올해 나쁠 건 작년에 반영됐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래의 경기가 궁금합니다. 근데 미래의 경기를 좀 살펴보라고 만들어 놓은 지표가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통계청에서 만든. 네. 원래 경기 선행 지수 해석은 좀 주의해서 해야 될 측면은 이 주가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이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린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서 주가를 예상하는데 일종의 이제 좀 순환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주가 지수 말고 다른 항목들도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021년 6월 말이 고점입니다. 예. 근데 경기 선행 지수의 고점도 2021년 6월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의 궤적을 그려보면 비교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근 한 19개월째 하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올해 중반 어느 때쯤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치고 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100% 금리에 영향받아서 경기가 지금 뭐 미끄러진 측면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너무 단순한 지표긴 하지만 경기란 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 매월 말에 발표가 되거든요. 한번 이게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가 바닥을 쳤냐 이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 예. 근데 이제 경기 선행 지수도 우리가 선행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기 선행 지수는 11월 수치를 보고 있어요. 12월 말에 11월 달에 경기 선행 지수를 한 거니까 벌써 예. 한 두 달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래도 경기 선행 지수를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예. 만약에 이제 주가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돌아설 땐 이게 진짜 바닥은 아니더라도 한 무릎쯤은 되는 거니까 주식은 뭐 그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기 선행 지수를 열심히 좀 봐야 된다. 뭐 아주 단순하지만 돌고 나면 사는 겁니까? 주식을 살 때는 타이밍. 굳이 따지면 그것이 바닥은 아니더라도 무릎쯤일 수는 있는 거죠. 돌고 나서 무릎 위로 올라올 때. 그럼요. 아, 네.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아직 돌지도 않았다.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궤적인 것 같아요. 예. 떨어지는 무릎이군요 지금. 떨어지는 무릎이긴 한데 무릎 발바닥 다시 무릎. 그래도 주식이 작년도 9월의 저점보다 많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이것도 역시 뭐 많이 보는 지표이긴 합니다만은 PBR 네. 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PBR이 작년 9월 저점이 0.8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0.84배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한 16% 정도 디스카운트가 된 건데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0.84배보다 더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가장 낮았던 게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예. 0.4배 때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올해 경기가 뭐 나쁘더라도 외환위기를 생각하긴 어렵잖아요. 그럼 그 시나리오는 일단 배제하는 게 옳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주가지수 저점이 한 0.6대까지 떨어진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1년 9월 달에 9.11 테러 직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 요 두 개는 예상치 못했던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야말로 블랙스완입니다. 그래서 그 블랙스완이란 책을 쓴 나심 탈렉 같은 사람은 블랙스완도 대비하자. 거기 맞는 포지션을 잡자라고 하는데 네. 네. 보통의 사람에게는 그거는 그냥 뭐 그런 일 벌어지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런 또 특수한 일이 벌어지면 온갖 정책적인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자산시장이 무슨 V자형 반등이에요. 그럼 우리가 블랙스완을 코로나 같은 경우를 미리 예단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건 맞지 않잖아요. 그럼 0.6배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예. 일단 기각이에요. 떨어지는 건 맞아야 된다고 봐요. 보통의 투자자는. 그 다음에 보면 91년도와 2003년도 카드 버블이 붕괴됐을 때 PBR이 한 0.75배 정도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일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나타나고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봤던 PBR 저점 대비 한 10% 정도의 다운사이드입니다. 그러면 뭐 주가의 바닥은 우리가 모르죠. 예. 그렇지만은 작년에 떨어진 거보다 그 바닥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낭패를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갖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돌아서고 그러면 주식도 조금 꽤 유의미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네. 그 예상이 틀린다면 어떤 변수 때문에 틀릴 수 있을까요? 전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이요? 예, 중국.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점이 그런데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는 나라는 좀 큰 나라 중에 중국밖에 없어요. 예. 다른 나라 뭐 성장 유로존은 거의 역성장할 것 같아요 올해. 미국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그렇게 보는데요. 중국은 작년도 3% 성장해서 올해는 한 뭐 4% 후반의 성장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대단히 심오하게 중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코로나로 봉쇄했다가 지금은 혼란스러운데 우리도 이 길을 겪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먼저 만약 미국, 중국도 그 길을 가면 뭔가 경제 봉쇄가 풀리게 되면 성장률이 개선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로 중국 경제가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 사는 것도 반도체를 뭐 선침해하는 예. 뭐 논란은 많지만 그런 것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그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 예전에 고객들과 대화를 보면 올해는 중국이 한번 뭐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네. 예. 올컹그러컹 꽤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장기간 못 올랐고 올해는 성장률은 반등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막 기업을 옥죄했던 막 공동부유 앞세우고 했던 것도 약간은 이제 조금 잦아들 조짐이 있고 예. 그럼 이제 뭐 중국 주식을 사게 되면 뭐 한국이 가장 민감도가 높은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성장률이 올해 리바운드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국의 선행지수가 돌고 이런 것도 상당히 뭐 기존의 사이클 때 돌 것 같은데 중국이 계속 헤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망이 어긋난다. 올해 중국이 뭐 부동산의 버블의 붕괴가 됐건 아니면 코로나 통제의 실패가 됐건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성장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저는 앞서서 경기 선행지수가 단순하지만 우리가 예. 눈여겨봐야 될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기에 따라서는 2달 정도가 밀릴 수 있다. 과거의 데이터를 그래서 조금 더 그 시차 없이 볼 수 있는 게 중국의 제조업 지수 같아요. 중국의 제조 PMI 지금 그게- 47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주가와 혹은 글로벌 경제나 이걸 보여주는 중국의 제조 PMI가 50일 올라가고 예. 예. 그리고 한 2달 정도 후에 우리가 그 국면의 경기 선행 지수를 봤을 때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 우리가 어려웠던 이유도 대중 수출 부진이 뭐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뭐 내수, 뭐 소비, 민간 소비는 2003년 카드 버블 붕괴 이후로
한 번도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적이 없어요.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 짧은 시기를 빼면 기업 투자 뭐 투자에 지금 미국에 약속하기로 한 게 너무도 많아가지고 여기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줄 만한 투자 이런 것들은 또 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수출인데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버텨왔던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에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 7,900억 달러 중에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7,100억 달러니까요. 중국이 얼마나 정상화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PMI가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뭐 그걸 통해서 제조업 또 예. 센터장님 그러면 그 맞는 말씀인데 중국의 제조업 PMI는 네. 신뢰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지표들이 하도 정부가 이렇게 그럼요. 약간 네, 네, 만진다는 얘기들이 네. 많아서. 근데 저는 제조업 지수 같은 거는 실제 경제 지표가 아니에요. 예. 그거를 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심리조사니까. 기업들에게 물론 뭐 그것까지도 네. 중국의 뭐 제조업 PMI는 뭐 대기업들이 국가통계국에서 하는 건 국유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걸 만들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이제 궤적을 보더라도 그게 글로벌 경제 비교적 상식적으로 움직여요. 지금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 50m로 떨어졌죠. 예. 유로존의 제조업 PMI도 50m로 떨어졌어요. 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조업 PMI는 제 생각에는 중국 통계는 저도 의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건 비교적 또 서베이 지표인데 에이, 그거 조작해서 뭐 하겠어요. 예. 아무리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주가, 미국 주가 안 좋았던 게 그럼 중국 때문이었을까요? 금리가 뭐 가장 크겠죠 작년에. 그렇죠. 금리의 압박이 크고 예. 실물 측면에서는 음. 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압박받은 측면이 컸죠. 두 개가 다 문제였던 건데 올해는 금리가 근데 작년에는 또 따지고 보면 예. 중국이 좀 이렇게 좀 부진했던 게 또 기여한 바도 있어요. 작년에 중국이 작년 같은 시기에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 글로벌 더 경제가 날리겠죠. 인플레가 훨씬 더 심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 뭐 중국이 좀 부진하더라도 나름 좀 기여하는 바가 있었는데 예. 인플레이션의 궤적이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둔화가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중국이 헤매는 게 별로 호재는 아닐 겁니다. 중국이 좀 성장률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지금 중국 PMI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50m로 떨어졌죠. 47. 그러니까 지금 바닥은 찍었어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내려가는 중이에요? 내려가는 중 이게 여전히 최근에 내려가는 무릎이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저거죠. 뭐 지금은 예. 코로나 팬데믹 정상화하면서 예. 환자들 많이 나오고 뭐 하니까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또 수긍이 되는 그런 그 지표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올해에 대한 전망들은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궁금한 건 조금 좀 긴 시각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퇴직연금으로 담아둔 분도 있고 네. 야 삼성전자 샀는데 뭐 문제 있겠냐? 하고 덮어둬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야 집이 왜 떨어져?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대출 쫄리는 것만 아니면 그냥 갖고 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시기라면 야 주식이고 집이고 빨리 팔아가 좋은 조언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내년에 주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미끄럼틀 내려갔으니까 빨리 팔아가 좋은 조언일 텐데 네. 우리는 어디쯤 어떤 저는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올해 뭐 주식이나 자산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이건 좀 단기적인 시각이고 음. 또 이제 순환론 뭐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작은 사이클에 대한 거고요. 길게 보면 저는 좀 흐림이라고 봅니다. 흐림. 장기 성과. 찌뿌두둥 우중충. 네, 일단은 일본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냥 예. 부동산은 뭐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일본 주식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궤적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버블이 너무 컸죠. 89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39,000엔 갔을 때 일본 그 니케이 시장의 PER이 70배였거든요. 상당히 비싼. 뭐 나스닥 버블 때도 PER이 50배인데 이건 너무 비싼 버블이니까 이거는 지탱이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그 건설주의 고점이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약간 기준이 바뀌곤 했지만 예. 79년이에요. 79년. 예. 와. 지금 건설업종 지수가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네. 한 4,500포인트 정도 하나요? 예. 우리나라 모든 종합주가 지수, 모든 업종 지수가 어. 이 그 80년 1월 사이에 100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평균인 그 종합주가 지수는 한 2,300 하는 거고요. 예.
제조업 지수는 한 4천 정도 넘어갈 것 같네요. 근데 금융업종 건설업종 지수는 제 생각에는 500 미칠 거예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70년대 후반에 한국의 건설이 당대의 성장 산업 아니었겠습니까? 예. 중동 건설붐이 있을 때 예.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으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보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한국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한국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점의 문제 같아요. 고점이 잘 안 높아지는.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처음 1000포인트 갔던 게 예. 1989년 3월입니다. 예. 그다음에 라운드 넘버 2배 2000포인트 갔던 게 2015년이에요. 16년 걸렸고요. 2000에서 배에 오르려면 4000인데 예. 우리 뭐 4000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3000 갔던 게 2021년이에요. 예. 14년 걸렸어요. 예. 50% 오르는데 14년 걸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연율화로 따지면 한 5% 정도인데 고점에 팔았다 그럼 2000에 샀다. 예. 근데 지금 예. 2300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 10년 전에 한 2000 했거든요. 그러면 연율로 따지면 10년 동안 한 1.6%밖에 못 올랐어요. 아하. 예.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그럼 주식의 기회가 없었냐? 예. 있었죠. 2017년에 2600까지 갔었고 그때 기준으로 10년 성과를 그려보면 또 괜찮았을 거예요. 예. 또 2021년에 3000을 갔었어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또 괜찮은 건데 이제 문제는 한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너무 뒤로 후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금이나 이런 것도 이게 뭐 내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다 그러면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오는데 예. 당장 받아야 될 때 이런 건 굉장히 리스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자산은 3, 4년에 한 번은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봐요. 팔 건 팔고 예, 아니면 현금 새로운 비중을 트렌드는 높이고 또 다시 담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롱텀으로 무조건 바이앤홀드는 예.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대목이 이건데요. 예. 이제 동학개미가 됐건 서학개미가 됐건 투자 붐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하. 2020년 2월 이후로 코로나 발병 이후로 182조 원이란 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요? 예, 예. 한국 주식만 사는 거. 예. 이 서학개미 별도. 어. 근데 새로운 뉴머니가. 뉴머니죠. 와. 근데 이 182조라는 거는 참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중에 5개월이 돈이 빠져나갔으니 예. 이제는 투자 붐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한 번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한 번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집단적으로 보면. 왜요? 왜냐면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주식 투자 붐이 이 코로나 이후로 나타났던 게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예전에도 있었어요. 처음 최초의 주식 투자 붐, 주식 투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때는 네. 70년대 건설주 올라가고 그럴 때 우리는 버블이 아니라 파동이라 그랬어요. 건설주 파동. 막 60년대는 증권거래소 문 닫기도 하고 이게 예. 투기판처럼 생각이 됐었고 예. 주식 투자가 처음으로 대중화됐던 게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예. 그때 문헌 기록을 보면 이 농부들이 소 팔아서 증권사 객장에 돈 가지고 온다. 아하. 88년 89년이 최초의 주식 투자 붐이었습니다. 음.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게 1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가는 여정인데 850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만 1000까지 갔다가 이게 460까지 떨어집니다. 아하. 92년도에 저점까지. 예. 이때 아까 말씀드린 PBR이 0.7배까지 떨어진 그 장이었는데요. 예. 그 다음에 2차 투자 붐이 88년, 89년에 있었고 94년에 있었어요. 이때는 주식형 펀드 붐. 그때 기관 투자가라는 이름이 거의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고요. 또 펀드 매니저란 직업이 펀드 매니저가 막 언론에 인터뷰했던 게 94년 신문을 보면 나옵니다. 5년 후에 있었는데 예. 그때의 장은 460에서부터 1100까지 가는 장이었는데 그때는 950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아, 뉴머니들이. 네, 굉장히 고점에서 들어오고 예. 그래서 1100까지 갔다 외환이 그때 2800, 280까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94년 펀드붐 이후에 들어왔던 게 99년입니다. 그때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로 고점에 들어왔어요. 아하. 그 다음에 투자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적립식 펀드붐, 브릭스 투자붐 이런
붐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땐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정말 운이 없게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미국 금융위기가 우리가 번지면서 그 투자 붐이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예. 들어온 게 2020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과거에 보면 패턴이 있죠. 5년, 5년, 어. 5년 하다가 몇 년 쌓였는데 실패하니까 10년 걸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 그 5년이란 시기가 주식 투자로 인한 트라우마를 잊는 시기라고 봐요. 그 그렇죠. 뉴머니가 어. 주식을 안 했던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예. 했던 사람이 5년 전에 했던 사람이 이번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어. 들어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음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추동하거나 네. 아니면 주식을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뭔가 미래에 대한 전망? 이거 아니에요. 전망은 잘 틀려요. 예. 전 주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올라가면 저는 막 이것을 불나방처럼 들어오고. 불나방이란 뭐 탐욕이나 이런 거라기보단 저는 예. 시기심이나 부러움이란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주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서 그렇지. 벼락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집단적인 센티멘트는 무주식이 상팔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처럼 장기적으로 주식이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보면 좋아졌을 때 사는 거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특히 이제 지금은 과거의 펀드 붐은 88년, 89년을 제외하면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은 직접 투자 붐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주식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과거보다 더 클 거라고 봐요. 펀드는 매일매일 보진 않거든요. 또 전문가들이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믿음도 있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내가 산 주식 계속 보는데 어. 이게 베어마켓이 되면 뭐 그 중에서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안 돼요. 우리 1년 동안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주식 외면이 상당히 저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하. 예전에 4년 동안 있은 다음에 10년이 걸렸던 것처럼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은 일본처럼 비싼 시장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추락하는 시장은 아닌데 예. 뭔가 성장이 막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잘 고점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장이라 그러면 네. 쌀 때 안 사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쌀 때 안 사면. 계속 올라가는 거라면 언제 잡아도 꼭 네, 잘못했더라도 시간 지나면 좀 레벨업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올해 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작년에 많이 선반영한 측면이 좀 있고 예. 그래서 올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저점이 이것도 뭐 잘 모르겠다. 그냥 작년보다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다만 네.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주식을 사서 예. 한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그래도 이길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일단 그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 희망 고문하는 거냐, 1년 6개월 어떻게 기다리냐 그렇죠. 그런 건데 어. 근데 저는 우리가 한번 뭐 저희들이 반성한 것처럼 예. 우리의 투자 행태도 오래 하시면 한번 좀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것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좋은 게 많지만 쪽집게처럼 뭘 점지해가지고 잘 사고 잘 빠져나오고 이게 전 투자가 일반 보통 사람 뭐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전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한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300만 명인데 네.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좀 남들이 약간의 역발상으로 주식이 많이 싸졌을 때 사서 예. 좀 기다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데 예. 근데 조금 설득력은 좀 사람들이 많이 수긍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거 말고는 별로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쌀 때 사서 적당히 뭐 한 2, 3년 정도. 2, 3년 아까 하는 경기 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이런 사이클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래 갖고 가지도 말고. 한국은 저는 그런 기회는 준다고 봐요. 일본처럼 계속 가라앉는 시장이 아니라 PER 70배가 아니고 뭐 지금 뭐 기업 어닝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돼도 뭐 11배 시장이니 네. 뭐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뭐 10배대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지금은 좀 싼 권역 아닌가? 예, 뭐 크게 그런 보면. 생각이에요. 예, 야, 근데 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동어 반복일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은
투자의 실패를 다들 경험했어요. 네, 네. 그래서 막 쳐다보기도 싫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깊은 상처가 생기죠. 네. 내가 왜 이걸 시작했던가. 네, 네. 뭐 이런 상처들이 공감합니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또 조금 올라가면 또 팔고 네. 뭐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하겠으나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다시 상승하려면 뭔가 또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인은 결국은 주가가 만들어주는 거라면서요. 네. 주가가 올라줘야 사람들이 붙는데 사람들이 주가를 새로운 머니를 넣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르면 넣지 않을까요? 뭐 오르면 전 또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르면 당연히 또 동력이 생기는 뉴머니가 거고. 아니더라도요. 예. 우리 뭐 고객 예탁금 일단 쌓여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리가 됐건 경기가 됐건 음. 이제 기존의 자금으로도 이제 주식은 제 생각에는 뭐 또 그걸 반영해서 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참 뭐 분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해 장이 좀 뭐 괜찮으면 그 다음엔 다 좋게 보는 게 많고 나쁘면 올해 또 뭐 나쁘게 전망이 보죠. 또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이게 뭐 조금은 한국과 같은 막혀 있는 시장에서는 한번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좀 그러니까 이 주식이란 게 쉽지 않네요. 예, 쉽지 않기도 하고 예. 또 약간은 상식적인 직관과 또 음. 뭐 그럼 이기려면 여윳돈 갖고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이 주식 투자는요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 뭐 아주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예전에도 자산 시장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부러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 돈이 들어오고 이 버블이 만들어지는 예. 이런 그 메커니즘은 전 똑같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벼락거지란 얘기는 안 나왔어요. 우리가 1, 2년 전에 들은 뭐 투자 안 하고 뭐 내가 다른 거에서 벌면 되지 이래서 벌면 되지. 근데 이 벼락거지란 말은 내가 일을 해서 꽤 괜찮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뭐 서울에 집 사기 어렵고 또 일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에 저는 그 좌절이 녹아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건데 근데 매우 냉혹하게도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한 게임이에요. 저희들의 고객들을 만나보면 작년처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아이 다 안타깝죠. 예. 내 재산이. 그렇지만 부자들은 늘 돈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뭐 떨어지면 한 번 더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뭐 정보도 많고 통찰도 있지만 저는 부자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게임이에요. 시간을 못 이기는 돈은 우리가 뭘 맞춰보려고 해도 예. 힘들고 그럼 이제 나는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처럼 해야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이번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만이 아닌 게 어디 있어. 3, 4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는 건데 예.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정말 주식이 1,400에서부터요 3,300까지 한 14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강세장에서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이후에 한 8번의 강세장이 있었는데 이건 평균 이하예요. 100% 넘게 올랐는데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저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걸고 조급한 거는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전 투자는 버스와 같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면 왔고. 또 온다. 아하. 저는 지금이 이게 뭐 아주 급행 버스일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냥 버스가 또 지금 얼추 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 아닌가라는 예.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뭐 그 제가 너무 뻔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네. 한편은 좀 어느 정도는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견지를 해야 예. 여유 이게 있게 좀 이길 해야 수 있는 된다. 게임 아닌가라는 게 뭐 늘 하는 생각입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주식 많이 오를 때 왜 다 주식을 안 담았지? 돈이 어디서 또 나오는 겁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뭔가 그럼요. 계속 자기 나오니까 자산의 일부를 계속 하는 넣는 거고. 거지. 또 자산의 일부기 때문에 네. 어려울 때 안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일부만 투자하냐고요? 투자자의 자세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부자는 일부 부자는 다 하죠. 아니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예. 투자는 욕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돈을 더 불리고 싶은 욕심은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이 있는 사람이나 같다.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몰빵하잖아요. 네, 더 불리고 싶으니까. 네. 근데 100억이 있는 사람은 더 안 불리고 싶습니까? 왜 10억 원어치만 사고 90억이 또 있다는 소리를 100억 하냐는 있으면 거예요. 한 5%만 벌어도 5억이 늘어나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5억이 늘어나는 거에 만족한다면 부자 자격이 없는 건가? 굳이 왜 해요? 100억 들고 있는데. 아이, 진짜 신기해 정말. 그러니까 좀 이제 부자가 안 돼봐서 그래. 저도 뭐 부자가 안 돼봐서 아니, 그럴 수도 그러면 있는데. 센터장님 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투자를 네. 아예 반대로 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그냥 난 안 사거나 팔고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내가 사고 그런 전략이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렵겠죠. 힘든 시기와 이거를 정확하게 발을 떼고 들어갔다 뺐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는.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는 물론 쉽진 않지만 예. 한 3, 4년에 한 번씩 주식의 비중도 한번 좀 뭐 유의미하게 좀 줄여서 예. 예. 뭐 그 차익 실현도 하고 어.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사서 한 달 후 주가를 보고 뭐 트레이딩 이거는 뭐 저는 뭐 그런 재주도 없고 예. 또 그렇게 늘 잘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은 한 2, 3년 혹은 뭐 한 3, 4년 정도의 주기로는 늘 한국은 뭐 기회가 오는 시장 아닌가. 기회도 오고 기회를 포착했으면 잘 털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그 고점에서 사게 되면 또 상당히 또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참 올라가면은 겁이 없어지고 떨어지면 겁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나는 털고 사람들은 계속 사야. 근데 그것도 경험해 보면 예. 나는 털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서 더 오르잖아요. 예. 아 잘못 털었네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서 그럼요. 한 맞아요. 못 참고 다시 삽니다. 그러다 물리는 거지. 뭐 맞아요. 끝까지 예. 버텼다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또 제가 지금이 싸 보이고 또 작년이 좀 비쌌다라고 하는 것도 다분히 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이제 명확해 보이는 거긴 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힘든 거니까요. 3천 가면 뭐 4천도 금방이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우리 시장이 조금 막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형편에 맞게 한번 좀 고민해 보실 거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욕심을 없을까?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이 만약에 이제 돌이켜 보면 아 그때 샀어야 되는 거에 초입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예. 예. 근데 이렇게 초입 때 못 따라가면 어. 3월 달이나 4월 달쯤에 한 20% 올라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올라온 그게 두려워서 저는 그때까지는 살려- 경계고 네. 그냥 50% 정도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네. 이제 그때부터 는 대세 상승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생각하면서 뭐 그런 메커니즘이 근데 그게 진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50% 대로 오른 걸 어떻게 사냐고.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유리한 게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 확률적으로 조금 유리한 게임일 수도 있겠다 생각 들지만 돈이 없어요. 또 그동안 막 이것저것 당한 게 많으니까 또 돈도 없고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네. 돈은 노동이나 사업으로 버는 거다. 네. 사업으로 버는 것도 결국은 노동으로 버는 거다. 어. 내가 직접 손에 물이나 흙을 안 묻혀서 그렇지 어. 남한테 손에 물이나 흙을 묻히게 하는 것도 어. 차라리 내가 묻히고 말지라는 정도로 난해하다 굉장히. 예. 그래서 결국은 돈은 그런 걸로 버는 거지 네. 자산 투자로 버는 게 벌더라도 내가 번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그런가요? 뭐 네. 사실 물 묻혀서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다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성장이 둔화된다는 건 그런 기회가 많지 많지 않으니까 않다. 예. 상대적으로 내 돈을 좀 잘 불려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나는 게 결국 이제 주식이니까요. 예. 예, 저는 뭐 투자하고 살아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예, 그래. 또 또 할 게 뭐가 있어 또. 올해 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음. 이게 야구 선수가 슬럼프가 있고 예. 뭐 그런 것처럼 긴 역사로 보면 반성도 뭐 저는 뭐 하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아시아 주식은 우리나라랑 운명이 비슷합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뭐 저는 뭐 미국 주식은 뭐 좋다고 보는데 네.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말씀드릴. 미국도 장기 횡보했던 사례가 많아요. 아주 특히 급등한 다음에는 네. 비싼 다음에는. 근데 네. 2021년 미국 시장의 PER이 음. 대공황 때보다 비쌌고 닷컴 버블 다음으로 비쌌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전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에서 기회를 보는 건 좋다고 보는데 우리가 근데 미국 주식은 남의 나라 주식이잖아요. 예.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한국 자산이 환 리스크도 적고 의사결정 빠르고 하는 거고 이거보다 좋으면 해외로 가는 건데 예. 근데 2, 3년 놓고 보면 저는 뭐 미국이 좋을 거냐 저는 한국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뭐 별로 좋은 건 없지만 뭐 거품이 빠졌다는 게 싸다라고 그나마. 하는 게 저는 또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떡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반성도 안 하고 참 큰일입니다.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도준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딱 한 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안 보이는 미래지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게 네. 우리의 목표이자 또 마음이자 그렇겠죠. 네. 예.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